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8월 1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실시되죠. 그러니 꼭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거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대선 앞둔 7개월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시점에 7개월 전 시점에 여론조사에서 전체 1위나 2위에 들었거나 아니면은 각 거대 정당에서 1위, 2위에 들었던 그런 후보들이 대부분 다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때는 직전 그 전에 선거까지는 선거가 12월에 있었죠. 그래서 보통 한 9월 달 정도, 그때는 거의 확정이 됐고 한 3월 정도 되면은 보통 9개월 전인데 그때 되면은 윤곽이 거의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물론 깜짝 1위, 2위에 등극하는 가령 고건, 반기문 이런 경우 있었지만은 결국은 당선되는 사람은 꾸준히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던 한 1년 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던 그런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지지율 조사 이런 것이 일반화된 것이 199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이후에 보면은 추세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당선된 사람들 보면은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부 다 깜짝 등장한 건 아니죠. 일정 기간 거의 다 또 그 선거를 재수를 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DJ는 사수까지 했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선까지 거치면 재수를 한 셈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 생활하고 정치인을 오래 했죠. 그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 1년 정도 전부터 계속 지지율을 1위나 2위, 전체 1위, 2위든지 각 진영에서 1위, 2위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주자들이 본인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자주 예를 드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자, 노무현도 지지율 2%에서 시작을 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일단 2%에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경선을 시작할 때 한 2% 노무현이 그렇게 됐는데 전국 순회 경연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서 민주당에서 지지율 1위가 되고 또 전체 통틀어서 당시 이해창 그 후보와 양강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 대선 전 한 9개월 전인 3월부터였습니다. 2002년 이야기죠. 자, 그러니 노무현도 2%에서 시작한 건 맞지만은 대선 9개월 전에는 이미 1위, 민주당 계열에서 1위, 전체 양강에 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7개월을 남겨둔 시점이라면은 그렇다면 지금 과거 역대 사례만 쭉 보면은 역대 사례대로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전체 1위, 2위는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이 왔다 갔다 하죠.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은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양강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밑에 쭉 떨어져서 박용진, 추미애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예강이 돼 있다. 자, 그런데 지금 관심의 초점을 모으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일단 선두는 윤석열이 쭉 앞서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2위, 그러니까 과거에 2위도 막 치고 올라가서 대통령이 된 적이 있죠. 2위 주자가 국민의힘 안에서 홍준표냐, 최재형이냐, 이 문제가 지금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최재형도 윤석열과는 차이가 있고 그 다른 또 주자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유승민이나 원희룡 이쪽에서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2위 싸움이 혼전입니다. 일단 2위가 되면은 국민의힘 2위 정도가 되면은 아직 경선이 시작은 안 했죠. 11월 19일까지 11월 9일까지 계속 경선이 됩니다. 8월 말부터 이번 달 말부터. 그래서 일단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윤석열을 따라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재형, 홍준표
또 유승민, 원희룡 이런 주자들의 2위 다툼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2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여론조사 조사 기간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조사 기간마다 같은 날 나오는 조사도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 흐름은 있죠.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고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정 부분 흐름은 있습니다. 경향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향을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조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이 주식회사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먼저 여야 통틀어서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이재명, 윤석열 뭐 거의 같습니다. 26.3 대 26.0. 자, 여야 통틀어서 하는 건 데일리안 여론조사입니다. 26%대로 두 사람이 거의 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 26대 26 정도 됐는데 좀 많이 떨어져서 이낙연이 15.3입니다. 15.3. 그리고 자, 이낙연 다음이 누구냐 하면은 전체 여야 통틀었습니다. 이낙연 다음이 최재형입니다. 최재형이 6.9, 홍준표가 4.7. 자, 여기서는 최재형이 4위죠. 홍준표가 5위입니다. 최재형이 4위인데 이 국민의힘 주자로 치면은 그 윤석열에 의해서 2위가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그 이낙연, 뭐 이재명이 있으니까는 윤석열에 의해서 2위가 되고 홍준표가 3위가 됩니다. 4.7%로. 자, 그런데 이 최재형의 지지율이 6.9%가 나오는데 이 최재형 지지자를 보면은 분석을 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4위를 차지했는데 이 최재형을 지지한 사람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아니면 지지 정당 없다. 이 유권자 중에서 24.0%의 지지를 받아서 전체 1위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사람,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층도 아닌 사람들이 최재형을 많이 지지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조사에서 여야를 통틀면은 최재형이 6.9%로 홍준표 4.7%를 제치고 1위에 그 2위, 그러니까 전체 야권 주자 중에 2위입니다. 전체 주자 중에 4위고 홍준표는 야권 주자 중에 3위고 전체 주자 중에 5위죠. 그런데 이 조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오히려 홍준표가 최재형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그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과 이낙연의 차이가 크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이낙연이 그 밑에 있는 추미애나 정세균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고, 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다음이 홍준표입니다. 최재형이 아니고 홍준표입니다. 38대 19.4.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한 사람은 윤석열 다음은 홍준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야 통틀면은, 최재형이 이 범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2위인데, 순위로 2위에 올라가는데, 국민의힘 주자로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만 물으면은 윤석열 다음이 홍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순서가 윤석열 38, 홍준표 19.4, 유승민, 그 다음에 유승민이 8.7, 최재형은 7.8, 유승민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2위 다툼을 치열하게 앞으로 벌이겠죠. 8월에 경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일단 홍준표 의원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지금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스왓 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SWOT 스왓 분석. 저도 한번 윤석열에 대한 스왓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특정 후보의 강점, 그리고 약점, 또 기회 요소,
위협 요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분석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홍준표를 분석을 했는데 짱짱한 경륜의 실용 중시, 중도 확장은 안 보이는 독불보수. 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독불보수, 독불장군 보수라는 이야기겠죠. 자, 홍준표도 지금 상당히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죠. 25년 산전수전 겪으면서 개인기, 돌파력을 갖췄다. 대선 치러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피하 구분 없는 직설합법도 대중에겐 매력이다. 그리고 독단적 기질 탓에 막말 논란 꼬리표 붙었다. 이것은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등 금정 국면에서 홍준표가 득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두 사람이 금정에 들어갔죠. 그리고 정권 교체 열망이 클수록 전략적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앙숙, 김종인 그리고 당 지도부와 갈등은 악재다. 자, 이런 분석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가 다시 좀 주목을 받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 선두주자인 윤석열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2위로 부상하기 위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금정 당 안팎에서 거센 공세를 펼치는데 윤석열 쪽은 중도 확장팀을 새로 신설을 하고, 자, 스피킹 훈련. 지금까지 말 실수가 너무 많다. 그런 분석들이 있으니 스피킹 훈련을 다시 한다. 자, 이 기사가 동아일보인데 그 아래 보시면은 치고 나가려는 윤석열과 양강을 형성하려는 그런 주자들의 움직임이 실려 있습니다. 자, 최재형, 유승민, 원희룡도 새 분리기에 나섰다. 일종의 그 2위 다툼을 하는 것이죠. 홍준표가 당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적합도, 당내 적합도에서 2위를 했지만은 그렇게 굳건하지가 않습니다. 지지율이 이 주자들, 최재형, 유승민, 원희룡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최재형은 캠프 자장에 새로 율촌을 설립한 우창록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캠프를 정비를 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은 지금 선대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선대위 출범을 시켰고 본인이 경제 대통령론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2위 자리를 일단 노리고 있죠.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직까지 사퇴하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의 언론인 출신을 영입을 하면서 자, 메시지 관리도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윤석열 최재형이 좀 주춤하죠. 윤석열은 지지율이 들쑥날쑥하면서 떨어졌다는 지지율 조사도 있고, 또 최재형은 좀처럼 인지도가 낮은 탓인지 지지율이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는 두 자릿수가 금방 될 것처럼 그런 기세였지만은 그러지 못하죠. 그 사이에 유승민, 원희룡이 대항마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유승민, 원희룡이 대항마로 반등을 노린다. 물론 홍준표는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의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홍준표는 빼고 유승민, 원희룡이 반등을 노린다. 이런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승민 의원은 어제 전 현직 의원 19명이 포함된 대선 캠프를 공개를 했죠. 그런데 이 대선 캠프가 그전에 바른정당으로 갔던,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갔던 그 사람들 주축이기 때문에 다시 일른바 복당파가 하나의 계파가 형성이 되고 있다. 계파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2위 주자가 누가 될지, 국민의힘 안에서 2위 주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2위 주자가 되는 사람에게도 아직 지금 7개월 남은 대선 때 반등을 할 수 있는 다크호스로 등장을 해서 한 계단씩 밟아서 4강 안에 일단 민주당 후보와 같이 하면 4강 안에 들겠죠. 4강 안에 들어서 경선을 거치면서 11월 9일 되는 시점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는 시점에 국민의힘 주자로 만약에 선발이 되면은 대권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최근에 모처럼
등장한 간첩이라는 단어, 간첩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언론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국정원과 검찰이 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한 자주 통일 충북 동지회 이 수사를 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간첩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남한에 난파되거나 아니면 고정 간첩들이 군사시설을 촬영해서 보내고 이런 것인데 이번에 적발된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이 사람들은 보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작년 4.15 총선 때 이 보수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서 좀 충격이 주고 있고 또 그것이 일종의 여론 조작 비슷한 활동까지 했기 때문에 드루킹 사건과 맞물려서 이번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지금은 충북에서 적발이 됐지만은 충북만 있겠느냐. 빙산의 일각 아니냐.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른바 간첩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들어보기도 어려운 이름이었죠. 그런 용어였죠. 간첩 사건이 공개가 됐을까. 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이것을 수사를 했는데 국정원은 박지원 그리고 검찰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전부 다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남북관계에 선봉했었죠. DJ 정부 시절에. 그래서 이 대북 송금 특검으로 구수까지 됐던 그런 경력이 있는 박지원이 있는 국정원에서 왜 이 간첩 사건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터뜨렸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오늘 그것을 분석한 기사를 오면에 실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이 지금 간첩을 잡은 이유는 뭘까? 그 위에는 이 간첩 사건에 또 후속 기사가 있죠. 그런데 박지원이 이끄는 국정원이 왜 이 시점에 간첩을 잡아서 공개를 했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취재도 해보고 했는데,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북한이 반기지 않을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나왔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에서, 특히 검찰도 그렇지만 국정원이 주도를 하죠. 왜 그러냐면, 왜 국정원이 이 간첩단 사건을 주도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간첩들이 중국이나 또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한 그런 그 내용도 있죠. 그래서 국정원은 해외 지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또 수사한 내용을 공개한 이유, 첫 번째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대공 수사권, 간첩에 대한 수사권을 2024년에 경찰에 넘겨주게 되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갑니다. 경찰에 넘어가면 국정원은 대공 수사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 안에 대공 수사팀이 장기간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번 사건을 묵살했을 경우에 나중에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오랫동안 다 그 수사를 해와서 이 마지막에 체포하고 이 단계만 남았는데 이것을 2024년 되면은 못하는데 그것을 묵살을 하고 넘겨버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들이 상당히 다치게 될 수가 있죠. 대공수사팀 자체가. 그것을 지금 임기 말에 국정원장이 박지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묵혀버릴 수는 없는, 묵살해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적발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2017년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캠프 특보로도 활동을 했고 여당 중진과 함께 통일 사업도 추진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와 연관된 일들이 막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묵살하기 어렵고 또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고 국회 정보위가 있죠.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공수사팀이 여러 가지 증거를 막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없던 일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공개를 했다. 그리고 현 정권에 불리하더라도 감추려고 했다면 오히려 나중에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했다. 이것이 하나의 분석이고
또 하나 분석이 있습니다. 뭐냐? 일종의 음모론이죠. 대선을 앞두고 음모론. 일각에서는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음모론도 제기가 되고 있다. 자, 간첩단 중에 한 명이 평소 유력한 인사와 관계를 내세워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정치권에. 이 때문에 대선 후보 견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이 어느 후보에 줄을 섰다. 더 이상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수사기관, 그러니까 국정원도 줄을 섰다. 어느 특정 주자에게, 여권 안의 주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 속에서 이번 수사가 공개된 것으로 안다. 자,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 누군지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력한 대권 주자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이렇게 쭉 있죠. 6명의 경선 주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친문 안에서는, 친문을 대표하는 주자는 김두관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지지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앞서가는 선두권 다툼을, 다투는 이 유력 주자들 사이에 묘한 어떤 파워게임, 그리고 또 권력기관의 줄서기,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이 권력기관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감사원, 이런 것이 임기 말이 되면은 정권에 다 돌아서죠. 돌아서는데, 이 돌아서는 순서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기 말 권력을, 레임덕을 대표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 속에서 그리고 정권에 돌아설 뿐이 아니라 특정 주자에게 줄을 서는 거죠. 특정 주자에게 미리 줄을 서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간첩단 사건이 불거졌을 수도 있다. 그런 음모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임기 말에 접어들었죠. 레임덕,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레임덕이 없을 수는 없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열성 지지층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열성 지지층들이 여론조사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웬만한 일에는 열성 지지층들이 다 방패막이를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떤 광장의 목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서도 만일 코로나가 아니면 여러 차례 거의 매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레임덕이 겉으로는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버티지만은 이 국정 운영 실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 감염자가 상당히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1면, 3면을 연속으로 보여드리죠. 자, 1면은 가장 중요한 기사를 1면 톱에 싣고 그리고 그 중요한 기사를 뒷받침하는 것이 해설면인 3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사를 다룰 때 그렇게 1면, 3면을 활용을 하죠. 조선일보 1면, 모더나 네 번째 펑커 2,500만 명이 접종 차질을 빚고 있다. 백신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악이죠. 자, 그렇게 K방역을 자랑을 했지만 지금 확진자 수가 늘었는데 백신마저 차질을 빚고 모더나 8월에 온다던 모더나 850만 회분 그중 절반 이하만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다. 자, 연령대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일면은 이겁니다. 모더나 도입 또 차질.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고무줄 접종이다. 접종 간격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였다 하면서 그걸 대책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본인이 그 제약회사 대표와 통화를 해서 2천만 명 분인가 확보를 했다고 본인이 직접 자랑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기사를 보시면은 조선일보 3면 2차 접종 8주 뒤로 밀린 국민도 있는데 문재인은 집단 면역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신이 오지도 않는데 집단 면역을 앞당길 것이다. 어떤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국민들은 모르고 방역 당국도 모르는 이야기를 거전처럼 뭐 모더나 회장과 통화를 한 건지 툭하면 일정 받고 불신 키우는 정부. 중앙일보 3면은 모더나 반토막 났는데 사과는 없이 문 대통령 백신 해외 의존 때문이다. 이게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말입니까? 백신을 뭐 국내에서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인지. 이 정도 되면은 동문서답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어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리고 문 대통령 추석 전에 3,600만 명 접종할 것이다. 집단 면역 당기고 백신 접종 늘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기존대로 11월 말에 아마 다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은 추석 전에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가석방 결정이 됐죠. 그런데 이 신문이 언론들이 전부 다 이것을 중요 기사로 하는데 언론의 논조에 따라서 상당히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대표적인 일면 기사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한국일보는 아주 드라이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자, 가석방 된다. 이야기죠. 자, 그런데 경제신문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이 되면은 여러 가지 취업 제한 이런 것에 걸려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전쟁에 나서는데 지금 제약을 받는다. 사면이 안 됐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죠. 8.15 특사가 안 됐다는 데 대한. 그래서 한국 경제는 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 절반의 자유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려면은 특사를 해줘서 정말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뭐냐? 무슨 또 이런 거 꼼수 아니냐? 꼼수죠. 자, 그런데 이 진보 좌파 성향 언론은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정부 자체를 비판을 하죠. 이재용 가석방 허가, 맞춤형 특혜 논란. 경향신문은 맞춤형 특혜다. 왜 이종만 석방을 하느냐. 이런 문제고 한겨레는 이재용 결국 변칙 가석방. 이게 공정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의 특징을 보면은 계속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국민들이 서로 막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본인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적폐몰이 같은 것을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도 임기가 다 돼가는 지금도 이렇게 국론이 계속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